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긴 추석 연휴가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전한 추석 민심은 민생이었습니다. 다만 그 원인을 두고서는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가 전하고 있는 추석 민심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추석 민심이라는 것이 전국 운영에 있어서 분순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되는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 듣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해안가 어촌이다 보니까 포항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수산물 시장 이런 등지에서 많은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의 관심은 추석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의 원전으로 인해서 오염수 사태 이로 인해서 수산물의 급감, 매출의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웠는데 제가 직접 수산물 시장에 가보니까 그러한 우려는 이제 완전히 불식이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접한 그 지역에서는 그게 가장 민생의 큰 현안이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이제는 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리스크라든가 위기감 이런 것들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매출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니까 평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일부 의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이 되는 그런 형태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서는 방금 앵커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치 실종 그리고 그에 대한 누구의 탓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죠. 안보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거구적이다 전쟁을 조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공세 자체는 상당히 좀 쓸데기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안보라는 것이 국민의 안녕을 위하는 것인데 국가 안보가 단단해야 당연히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익이 보담이 되는 건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전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한 친북의 형태라든가 또 아니면은 애매모호한 대북에 대한 전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정상화되는 그런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데서 정치적으로는 안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정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볼 때 국민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이 들으신 분들의 얘기하는 좀 반대 얘기가 분명히 있고요. 예를 들면 사과가 10,000원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얘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만큼 물가가 높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1.4%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수도 지금 60조 원 정도 덜 거칠 거라고 얘기하면 나라 국가 살림이 되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라 국가 살림이 어려워지게 되면 국민에 대한 지원 여력이 분명히 없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물가가 8월 달에만 1.1% 정도가 상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지금 금리가 7%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국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또 대출받아서 일하시는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지시겠죠. 거기다가 사회적 약자는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 SNS상에 거지방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한 달 아니면 일주일 돈 없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서로 이제 예를 들면 노하우를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좀 녹록지 않다. 좀 그런 차원에서 여야 정부 모두 국민들의 어떤 어려운 주머니 사정들을 고려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또는 경제를 살려나갈 것인가라고 좀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축에서는 최상병 문제부터 시작되는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독립운동, 그러니까 국가정체성의 근본이라고 얘기하는 독립운동을 무시하고 있는 정부의 썩 옳은가라고 하는 어떤 국가 정체성 문제와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석 이후에라도 분명히 들었을 거니까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도 민생 대책이 심각하다라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국민의 분노가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이제라도 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다양한 방식의 협치를 통해서 좀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는 국정 방향에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께서 직접 듣고 오신 추석 민심을 전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일단 연휴가 끝나면서 정기국회 일정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일단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오는 6일로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놓고서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부결 분위기 속에 당초 오늘 당론을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습니다만 오는 6일 표결 직전에 다시 당론으로 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리라고 보십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흐름은 부결 쪽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들이 높은 거란 판단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까지 정부가 또 여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에 대해서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가 뭐냐면 적어도 대법원장이라고 얘기하면 사법부를 대표하는 것이고 법적 정의를 지켜야 되는 분인데 이분과 관련돼 있는 위법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뭐 공직자윤리법 위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법인 쪼개기, 증여 수익 뭐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위법의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을 때 사법적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최근에는 뭐 잘 모르겠다고 다시 말씀을 바꿨습니다만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가 있다고 본인이 직접 입으로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사회입니다. 적어도 행정, 입법, 사법 자체가 서로 독립돼서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법부 수장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삼권 분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랬을 때 행정 독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저는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서는 부결적으로 가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만한 새로운 인물을 내놓으시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렇게 신뢰받는 분이 사법부의 수장이 되는 게 옳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궁극적으로 이것이 부결이 될 것이냐, 그 자체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몰아붙일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당론으로 이걸 부결을 하겠다라고 정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역풍에 휩쓸릴 수가 있죠. 여소야대 현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권력을 좀 비대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일 수가 있고 또 이걸 당론으로 하게 되면은 사법부의 긴 공백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영장이 기각이 된 그런 상황에서 일사대우를 구축할 수 있는 무언의 압력적인 어떤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당론으로 하든 당론으로 하지 않든 부결하는 것이 어떤 배경과 어떤 실리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풍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법원장에 대한 부결 그 사례는 단 한 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은 그만큼 대법원장이 갖고 있는 위치와 그에 대한 위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자면 국가의전서열의 3입니다. 3이라는 것은 이 직책에 대해서 국민적인 위상 이 부분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상권분립 이야기하실 때 당연하죠. 사법부가 독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대한 부분들이 국회 동의를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결된 것이 1988년 정기성 대법관 그 당시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부결 원인 그 자체가 정부가 유신시대와 5공화국 치하에서 사법부의 요직을 거치면서 공직 시국사법 재판에 부당한 간섭을 했다. 거기에 동조했다. 이런 것 때문에 민변에서 그 당시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상당히 논란이 컸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결국 그 당시 시대적 흐름에 큰 변화의 조짐이 있었고 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 대법관에 대한 부결 자체가 시대적 요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의전서열 3이라는 부분, 상권분립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대법원장에 대한 부결, 임명 동의 절차는 그만큼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정치적 이유가 그만큼 커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 법적 이유가 그만큼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정치적 이유라는 것이 과연 그 당시 민주사회로 가기 위한 그런 기로점이 있는 상태에서 민주사회를 역행하고 소위 말해서 뭐 어떤 독재 정치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조류가 있었느냐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오히려 여소야대 현상이 더 심화되는 상태에서 야권의 입김이 더 센 그런 어떤 기류에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과연 법률에 대한 위반 도덕적 윤리적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 성폭력 가입자에 대한 감형 판결 논란도 있다. 그다음 정의에서 논란도 있다. 물론 도덕적으로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비판의 소지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글쎄요, 뭐 비약에서 비교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재벌 회장이
라면값을 모른다 해서 그것이 재벌 회장의 자격이 있을까?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대법원장으로서 지금까지 법을 집행해오고 그 법을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이 큰 틀의 그 법치적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자격을 따지는 것인데 미세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식으로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부기시킨다. 이것은 과연 그럼 민주당이 어떤 그런 정의적 절차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역풍에 우려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야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뿐 아니라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5일로 단독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것을 사과해야 된다. 사과하지 않으면 내일로 민주당이 의결한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내일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김행 장관에 대한 청문회 요청에 대한 부분들은 여야 합의 자체가 사실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죠. 날짜가 왔다 갔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9월 26일, 27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 자체가 되지 않고 또 10월 5일까 10월 6일 정도 했는데 10월 5일은 아예 안 된다. 왜냐 그러면은 문체부 장관의 청문회가 겹친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체부 장관 청문회 위원과 여가부 장관 청문회 위원들과 전혀 겹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정 자체를 보류시키고 여기 일방적인 합의가 일반적인 어떤 협의가 하자고 일방적 합의를 통해서 청문회를 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이 여가부 장관 김행 장관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이 여론전으로 상당히 좀 곤란하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수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이 합의적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적인 어떤 부분까지도 무시했다. 이런 부분들은 국힘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청문회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이게 정쟁화되어 있는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 있고 어떤 정의로운 얘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전 그러다 보면 합의하에서 김행 전 장관이라든가 그 청문회 절차를 하에서 국민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일방적 절차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네, 행정관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원인을 제공한 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왜 거기서 문제 제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확히 검증해서 검증을 통과해서 국민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한 사람을 인사청문회 장에 올려보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법원장 문제가 별게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내용을 들어보면 처가회사 비상장 주식 보유 10억 원 자산 신고 누락했어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비상장 주식 배당 내역 비공개했어요. 처가회사 법인 쪼개기 했어요. 본인 자녀 쪼개기 증여 수익 문제 의혹이에요. 자녀 증여세 탈루했어요. 자녀 해외계좌 재산 신고 누락했습니다. 건강보호법 위반했습니다. 농지법 위반했습니다. 거기다 아빠 찬스 얘기까지 나와요. 어떻게 이런 대법원장을 갖다가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하고 대통령이 지명해서 올라오게 합니까? 이게 하나의 예라고 하면 또 그다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전두환에 대해서 애국자라고 얘기하고 12.12 같은 경우 나라를 구한 행위라고 얘기한 사람이 예를 들면 지금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김행 여가부 장관 같은 경우는 원래 논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보다 더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하는 얘기마다 거짓말입니다. 대놓고 얘기했는데 기자들한테 나중에 다 확인해 보면 그게 다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인사검증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할 문제인 건데 왜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를 마음대로 하냐고 말씀을 하세요.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인사청문을 안 합니까? 부탁을 누가 했습니까? 정부에서 국회에 올라와서 인사청문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인사청문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날짜를 잡지 않는 이유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강서구청장 선거 문제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뒤로 미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보이콧마저도 제가 볼 때 오히려 정쟁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빨리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제기되는 의혹이 실제로 사실인지 아닌지 밝히는 게 전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여야 간의 합의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여야 간의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은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뭐 오늘 그 여자 원내대표들이 네. 모이니까 모여서 어떤 협상에 대한 단초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청문회 일정을 합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게 되면은 이것이 정쟁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고 정당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문회에 대한 그 목숨, 그 알 권리는 국민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정당의 실리적 이익, 정치적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오늘 중으로 예정된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 일정 자체가 좀 건설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균영 법무부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국민들이 대부분 우려하는 부분이 사법의 정치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만큼 많이 목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상 사법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여러 가지 나타나는 미세적인 어떤 사안들로 인해서 부기를 시키겠다라고 정치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권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법부를 정치화하겠다는 의도를 그대로 보이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종의 길들이기라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이러한 어떤 전국의 분수령에서 해결문을 잡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드렸다시피 큰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큰 도덕적으로 큰 어떤 위법 사실이 있다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어느 정도 부결에 대한 당위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기되는 일부 어떤 도덕적인 흥미를 가지고 이것을 의전서일 3인 사법부의 독립이 보장이 돼야 될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을 보내붙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을 합니다. 상견례 성격의 자리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인데 워낙 여야 간에 지금 대치 국면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김행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이라든가 방송 3법 등 여러 현안 법안들도 쟁점 법안들도 산적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 새로 꾸려진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가 과연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제가 볼 때 1년 6개월 동안 협치가 안 됐는데 한 번 만나가지고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협치라고 하는 것도 상황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 네.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만 검찰이 야당 당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 그것이 기각된 상황 이후에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이제 당대표가 된 이후에 1년 1개월 동안 만나주지 않았었는데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도 없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치의 어떤 여력을 공간을 만들긴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요구해왔던 상황에 대해서 거의 판판이 다 예를 들면 거부를 했었죠. 소위 단식에 들어갔을 때 3대 요구가 있었죠. 3대 요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 특히 소위 여당에서는 단식하는 야당 당대표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귀담으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좀 요구하는 1특검 4국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야말로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상견례 차원의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원내대표끼리 어떤 형태의 어떤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대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부정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상견례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에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오늘 거듭 영수회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영수회담을 촉구하고 나선 배경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정치적 배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꼭 영수회담을 해야만이 민생 챙기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당의 대표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치는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당은 야당, 야당은 여당 지도부들을 우선 만나야 됩니다. 이 채널을 우선 복원하고 이 채널을 완전체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지금 영수회담을 제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을 위해서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야 된다.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여당 지도부는 제외를 하고 영수회담을 한다. 이건 왜 정치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걸 궁극적으로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재명 대표 지지에 대한 결속력 이것을 좀 더 올리겠다. 정치 위상을 올리겠다. 이런 어떤 노림수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런 의도에 있어서 그것을 뭐
지금 여당 지도부가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치고 그것을 소외시키고 선뜻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년 6개월 동안 협치가 없었다. 여기에 대한 규칙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때문에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없고 다른 분이 아마 대표였다 그러면은 충분히 소통이 됐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사법 리스크가 엄연히 현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함부로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협치하고 소통한다. 그러면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정당화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가 소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정에 대한 완전한 파트너로서 인정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영수회담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가계부채, 국가채무, 외교전략, 에너지정책 이런 것 때문에 하겠다. 이게 가만히 보면 전부 전 정권에 실패했던 어떤 정책들입니다. 이걸 이유로 한다는 것은 지난 정부의 실패했던 정책들을 그대로 이어가자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용납을 하라는 것인데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두 가지 이유가 따라줘야 되겠죠. 첫째, 국정 공백에 대한 부분들의 그 규칙 사유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민생을 챙기지 못한 이후의 규칙 사유 또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국정이 공백이 되었으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부터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해서 협치 파트너로 나간다면 지금 3대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과 노동과 연금에 대한 계획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같이 협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획에 맞대고 이야기하자라는 어떤 형태의 제안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 정권에 지나갔었던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지고 이걸 이유로 빌미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현 정부 보고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에 대해서 현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하고 똑같은데 이게 대통령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이 상식적으로 반응하셔도 안 되는 거고 또 반응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 현재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만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체포 동의안 가결 이후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재판 출석에 대한 부담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2주에 한 번꼴로 받고 있는 데다가 오는 6일부터는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이 시작되고 또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3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원인은 검찰이 제공한 거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700여일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검사 70명, 수사관 수백 명인 그다음에 370여 차례 압수수색. 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내용들은 뭐냐면 구속영장 기각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검찰이 무능한 수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구속을 할지 알 수 없고 또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얼마나 예를 들면 수사가 미진했으면 원래 쌍방울 문제랑 백현동 문제 아니었었습니까? 근데 갑자기 별건 수사 하나 갖고 들어왔습니다. 유증교사 문제입니다. 유증교사 문제는 이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 2018년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무죄가 난 재판 과정입니다. 거기서 부대 사건으로 나왔던 위증교사 문제를 갖고 와가지고 이런 위증교사가 과거에 있었으니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영장 판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큰 과오는 검찰의 수사 실패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기했던 사법 리스크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치 수사, 정치 공작 수사에서 이루어진 거죠. 여기에서 이루어진 재판과 관련해서 재판을 너무 많이 받아야 되니까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되게 좀 자가당착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 소위 검찰과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였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정치적 의도가 이번 영장의 기각으로 파열이 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계속 그 민생 영수회담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 혐의와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번에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부분으로 초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좀 한번 만나서
소위 어려운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국민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안정감을 갖고 이제 드디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경제 문제, 민생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구나. 경제는 따지고 보면 일종의 감정 같은 거여서 그런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검찰이 처음부터 어떻게 조작적 의미를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이거 뭐 이재명 대표도 SNS상에 이야기했습니다만 2년 넘도록 했던 수사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정부부터 시작된 수사예요. 이것이 어떤 귀책에 대한 부분, 동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검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건 고발 조치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건 누누이 이야기해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한 부분, 영장 기각. 글쎄요, 뭐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 기각에 대한 것은 죄가 있고 없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위정교사는 소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자체는 일부 언론들, 어떤 대부분의 언론들과 여론 지적했듯이 정치적 판단이 근거한 겁니다. 그 판단은 거기에 대해서 기각 사유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정당의 현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사유가 있다. 정계 인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치적 판단의 근거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기각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해야 되고요. 위정교사 그분을 이야기했을 때 위정교사가 어떤 의미냐면은 타인에게 고의로 거짓말을 시키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죄가 없으면 거짓말 시킬 이유가 없죠. 이것은 법에 대한 위반 유무를 따지기 전에 정치인으로서 도덕과 윤리적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위정교사 소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거짓말 시켰다고 소명이 되는 것이죠. 물론 입증은 아닙니다만 소명은 그만큼 입증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입증이 아니고요. 예. 수사할 만하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죠. 소명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입증이라고 대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안 돼요.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것은 대해서는요. 거짓말을 사정한 사람이 어떻게 정당의 대표로서 여기에 제가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드리니까 얘기까지 비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말씀하시는데요. 그치 2년이 됐는데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진술이 바뀐 게 언제냐면요. 수사팀이 바뀌면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현 정부 들어와서 수사팀이 다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 자체가 예를 들면 방향이 다 바뀌어요. 그리고 다른 진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예를 들면 당대표라는 단어만 강조하고 그다음 위증교사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소명이라는 단어만 강조하시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 판사의 판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판사가 굳이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사법부의 판단이라면 그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맞는데 아니 언제부터 과거부터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사법 판단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법부가 판단이 나왔는데 오히려 공격을 하세요. 저는 그건 오히려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스스로가 공격이 아니고요. 공격하신 거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여기에다 탄압과 또 조작과 그러한 기획된 수사로 이것을 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있고 없고의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하고 구속에 대한 사유는 죄가 있고 없고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영장 기각에 대한 부분은 입증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기각에 대한 검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요 소명의 단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법적으로 소명의 단계, 입증의 단계까지도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검찰의 입장으로 수사를 해보았으니까 이것이 정황상 구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소명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법원에서 입증의 단계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 다뤄보고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남자 축구 대표팀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에 포털 사이트 다음 응원 페이지에 중국 팀을 클릭 응원한 비율이 91%에 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놓고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여론조작 방지 TF 구성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를 했는데 이번 사안은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이상희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짜뉴스, 여론조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직접민주주의든 뭐 대의민주주의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심대한 도전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겪었지 않습니까?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뉴스타파의 여론조작 사건까지 지금 상황에서 미디어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신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들은 상당히 미비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소위 말하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어떻게 해서 중국이 91%를 중국을 응원하겠습니까? 이게 보편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어떤 기술적이라든가 체제적이라든가 조직적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상당한 계기가 돼서 어떤 국정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하든지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아져야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제도적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뭐 제가 볼 땐 검찰에서 수사하십시오. 다음에 대해서 수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수사로 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국조도 하십시오. 국정조사 할 수 있는데 선택적 국정조사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만 국정조사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잼버리 문제, 양평 게이트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오송 참사 문제, 이 문제가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송 참사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아사가 문제인 거고,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건드는 것이고, 양평 게이트 같은 경우는 권력이 개입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 잼버리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국격이 떨어진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예를 들면 다음에서 나오는 포탈에서 나온 내용들 가지고 국정조사를 하시자고 말씀하시면 선택적 국정하자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 하시죠. 그럼 이번 참에 제가 볼 땐 웬만한 사안이 나오면 그냥 여야가 국정조사 하셔가지고 탈탈 털어서 밝히시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희 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